안녕하세요. 배서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 집 주치의의 필요성이 절실한데요. IBS 인천 방송에서 새롭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집 주치의 닥터 큐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집 주치의 닥터 큐 오늘 첫 시간은 주말이나 휴가철에 많이 찾으시는 산이나 들에서 발생하게 되는 응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BS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이상수 과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흔한 응급질환의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엔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휴가철이 되면 야외를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 주로 어떤 사고가 많은가요? 최근에 건강을 위해 산을 많이 찾으시면서 네. 독초를 식용식물로 오인해서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4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뱀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이 기간에는 뱀에 물려서 내원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밖에 벌이나 개미 등에 쏘여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 예. 야외에서 한 번쯤은 또 다 당해 보셨을 것 같은 사고인데요. 그럼 먼저 독초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많이 오인하시는 독초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많이 먹고 있는 식물들과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 많이 자라는 동미나리에는 시쿠톡신이라는 독성분이 들어있어 섭취 시 구토, 현기증, 식중독,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초인 동미나리와 식용식물인 미나리를 일견 꽃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미나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섭취하고 계신데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이때는 미나리 특유의 향과 네. 뿌리의 생김새로 구분하는 게 쉬운데요. 동미나리는 미나리 특유의 향이 없고 대신 나쁜 냄새가 나며 뿌리가 마치 대나무의 죽순처럼 생긴 게 특징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뿌리가 대나무 죽순처럼 생긴 게 동미나리. 네. 아, 그렇다면 많이들 좋아하시는 곰치와 동이나물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곰치와 동이나물은 반대로 잎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곰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잎이 부드럽고 윤기가 없으며 잎 가장자리 톱니가 뾰족한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동이나물은 윤기가 나며 잎 가장자리 톱니가 둔하고요. 곰치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 반면 동이나물은 특유의 냄새가 없다는 것도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곰치와 동이나물은 잎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윤기가 없네요, 곰치가. 네네. 아, 그걸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구별이 힘든데, 그러면 이제 도라지나 더덕과 비슷한 또 자리공이 있던데, 네. 자리공은 어떤 식물인가요? 자리공은 우리 지역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독초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네. 국내에 자생하는 자리공과에는 토종자리공,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섬자리공, 미국 자리공 등 3종이 있습니다. 자리공은 사진에서와 같이 줄기는 붉은빛이 강한 자주색이고 열매는 검은색입니다. 모든 부위에 독성이 있지만 특히 뿌리, 덜 익은 열매, 씨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라지나 인삼, 더덕과 뿌리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여 구분이 힘듭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도라지로 오인하여 달여 먹거나 생으로 드시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자리공의 특징적인 줄기와 열매의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 자리공은 줄기와 열매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뿌리는 다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더덕이나 칡뿌리로 많이 오인을 하셨는데 어떤 중독 증상을 보이나요? 네, 자리공에는 피히토톡신이라는 독소가 위장관에 있는 점막을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어지러움,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네. 특히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경련이나 의식장애,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그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리공에는 특이적인 해독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대신 위세척 등의 위장관 제독이나 수액, 전해질 보충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입원 치료가 기본이며 네. 무증상인 경우에도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응급실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럼 잘못 먹었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입원을 하셔야 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과장님, 우리가 야외에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풀숲에서 불쑥 반갑지 않은 뱀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뱀에 물려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상 연 평균 400명 정도의 환자가 뱀에 물려 네네네. 응급실에 내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내원하지 않는 경증 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 강화 지역의 경우 논밭이 많고 농업에 그렇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뱀에 물려서 많이들 응급실에 내원하십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등산객이나 여행객들도 예외가 아니죠. 정해진, 이렇게 보면 문구 보면 정해진 등산로로만 다니십시오 이런 것도 있는데 독사에 물리면 더 치명적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동공이 독사에서는 수직이나 타원형이고 네네. 무독사에서는 원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보고 판단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야간이나 관찰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다만 뱀에 물리고 난 뒤에 상처 양상을 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독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두세 개의 큰 독리가 물린 부위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네. 무독사는 독리 자국 없이 비슷한 크기의 이빨들이 관찰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증상은 독사와 비독사의 경우 어떻게 다른가요? 물린 부위가 독사가 아닌 파충류나 다른 비독사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네.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상 후에 증상 및 징후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뱀에 물린 경우 25% 정도에서는 실제로 독이 주입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공포감에 의해서 오심과 구토, 네.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뱀독에 의한 전신 증상과 감별이 중요한데 뱀의 크기와 종류, 물린 사람의 나이, 뱀에 물린 다음 경과된 시간 등이 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과장님, 뱀에 물렸을 때 독이 주입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오심, 구토, 설사,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하나요? 네. 공포심만으로도? 그렇죠. 실제로 뱀독이 네. 뱀에 물린 직후에 전신에 퍼져서 정신을 잃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환자들이 뱀에 물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섭죠. 놀래서 예. 정신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뱀에 물리면 당황하게 되고요. 또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가 무섭죠.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또 뱀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종류도 알기 힘들어요. 그러면 증상이나 상처로 이 뱀을 독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사에 물리면 일반적으로 피부를 관통하거나 긁히는 등의 하나 이상의 상처가 관찰되는데요. 네네. 물린 뒤에 30분에서 60분이면 통증이나 부종 등의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국내 독사 교상의 경우에는 네. 부종과 통증이 흔하고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드물지만 저희가 이제 뭐 TV를 통해서 보면 외국에 맹독성 독사들이 많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런 독사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뱀의 종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응급실에 내원하는 해서 그러면 괜찮은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 뱀에 물린 직후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하실 수 있는 건 뱀보다 더 긴 막대기 등으로 뱀을 쫓아내어 다시 물리는 일을 방지해야겠습니다. 네. 독이 전신으로 진행되지 않게 교상 부위는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두고 네. 반지나 시계, 꽉 끼는 옷 등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함부로 술, 음식, 약물 등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응급 상황에 오면은 뭐 이렇게 생수를 먹인다든지 뭐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안 되나요? 일단 특정 약물을 먹이게 되면 환자의 대사를 촉진해서 혈액순환을 더 촉진하게 돼요. 네,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체온을 네. 유지해서 바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처치와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뱀에 물리면 뭐 지혈대를 하라고 배운 것 같은데 정확한 처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손가락이 통과할 정도로 느슨하게 수축밴드를 묶어서 정맥과 임파액의 흐름만 차단하고 네. 동맥혈은 통과할 정도로 묶어야 합니다. 네. 시간 경과에 따라서 물린 부위의 붓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야 되고요. 지혈대를 한다고 동맥혈까지 차단되게 꽉 묶어버리면 말초 부위가 괴사되어 치료를 더욱더 어렵게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피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시행해온 지혈대나 절개 후 흡인, 냉동치료, 전기 쇼크요법 등을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내원전에 일반인들이 많이 하시는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등의 행위는 네네.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렇게 지혈 때도 꽉 묶으라고 그랬고요. 또 이렇게 독을 입으로 빨아내라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절대 하면 안 되네요, 이제.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응급실을 찾는 원인 중에 또 벌목, 자상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네. 벌목, 자상은 어떤 건가요? 말이 좀 어렵죠? 네네네. 벌목은 곤충강에서 세 번째로 큰 목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 의학적으로 중요한 종류는 꿀벌과 말벌과 개미과 등 세 종류입니다. 그럼 결국 벌과 개미에 물린 상처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네. 그러면 벌목 자상에 의한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벌에 쏘이게 되면 여러 네. 가지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흔하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국소적인 통증과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벌독의 혈관 활성 물질에 의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개인차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벌에 쏘인 지 수분 내에 발생하는 가장 위중한 전신 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즉각적인 과민 반응이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한 오심, 구토, 저혈압,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알레르기 반응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란 뭔가요?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물질에 대해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몸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원인이 되어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극도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벌목 자상에 의한 사망은 대부분 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즉각적인 과민 반응에 의해 발생하지만 네. 드문 경우에는 이런 과민 반응 없이도 직접 과도하게 쏘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자상의 수나 독액의 용량과 상관없으므로 단 한 차례의 자상에도 사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나필락시스 심각한 전신 반응을 일으키고 있네요. 그렇다면 벌에 쏘였을 때 병원으로 가기 전에 어떤 처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벌에 쏘이고 나서 벌침이 보이는 경우 네. 신용카드와 같이 끝이 단단하고 평평한 물건으로 물린 부위에서 긁어내시듯이 쓸어서 벌침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핀셋이나 네. 집게를 이용하여 이제 제거하려고 하다가 벌독에 이제 벌침에 남아 있는 독이 더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같이 딱딱한 걸로는 가능하지만 뭐 핀셋이나 집게는 오히려 독을 더 주입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하면 독이 추가적으로 주입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고 응급실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나필락시스일 때는? 아나필락시스일 때는 가능한 빨리 병원에 네, 이송해서 네.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예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예방법은 없는데요. 네. 야외 활동 시에 되도록 향기가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등은 피하시고 반팔 등의 짧은 옷보다는 네, 네. 긴 소매 연한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벌을 마주치게 되면 뛰거나 이런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장소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 네, 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땅 위에 머리를 감싸고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침착하게 뛰지는 말고 네. 천천히 걸어갈까요? 네, 그렇게 걸어가서 하시면 아니면 머리를 이제 피부에 최대한 네. 쏘이지 않게 감싸고 네, 엎드리는 네.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주택가에서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네네. 직접 제거하려고 하시면 네네.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19 등의 전문가 등의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에 집을 짓는 경우는 보통 말벌이잖아요. 네네. 말벌이 독이 더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건드리지 말고 네.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네, 좋을 네. 것 같네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지에서 또 야외 활동엔 응급처치법을 잘 알아두시고 사고 시엔 신속히 응급센터를 찾아야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갔는데요. 심장 충격기, 즉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 나 저거 사용할지 모르는데 이 중에 저 사용법을 아는 분이 계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간혹 심정지를 일으킨 사람을 지나가는 의로운 시민이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올바른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네. 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생존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5단계의 생존 사슬 중에 일반인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네. 조기 발견, 네.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심폐소생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흉부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심폐소생술 그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일단 의식 확인이 가장 먼저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의식 확인, 119 신고, 가슴 압박, 전기 충격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헐떡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호흡이 확인되면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이제 의식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구조 요청까지 하고 나면 이제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처음 접한 사람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먼저 정확한 위치, 부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손의 어느 부위를 사용해야 할까요? 네.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의 핵심으로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약하자고 하면 C, A, B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C는 흉부 압박, A는 기도 열기, B는 인공호흡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흉부 압박 위치는 흉골 하부의 2분의 1로서 쉽게 말하자면 양쪽 유두를 잇는 가산의 선과 흉골이 만나는 명추의 윗부분입니다. 이 부위를 손바닥이 아닌 손꿈치로 압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과장님, 네. 보통 손바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꿈치. 손꿈치로. 손바닥으로 하면 예,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아. 완전한 가슴 압박이 어렵기 때문에 손꿈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손꿈치를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압박할 때는 사진과 같이 팔과 가슴이 환자와 직각이 되도록 하며 팔을 쭉 편 채로 손을 몸의 중앙에 놓고 네. 체중이 실리게끔 충분히 압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을 네. 실어서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간혹 이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하는데 네. 그러면 흉부 압박 강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될까요? 심하면 뭐 갈비뼈 손상이 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확한 심폐소생술 시에는 네. 흉골이나 늑골의 손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약하게 하거나 느리게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압박의 강도는 성인의 경우 5cm로 하고 압박의 속도는 분당 네. 100에서 120회, 즉 1초에 2번 압박하신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5cm 정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5cm 정도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일반인들은 네. 이 5cm의 개념을 보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평소에 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연습을 같습니다. 꾸준히 해야 이 정도면 5cm겠구나 네. 알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한 흉부 압박의 3대 원칙으로서는 보시다시피 네. 빠르고 강하게, 네. 그다음에 압박 시 충분히 이완을 시키고 중단을 10초 이내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이렇게 손을 떼는 건가요? 아닙니다. 손바닥은 붙이고 있고, 왜냐하면 네. 손바닥까지 떼버리면 네. 이완시킬 때마다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슴 압박이 어렵습니다. 손바닥은 붙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손꿈치만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꿈치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인 A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심폐소생술이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네. 것인데요. 효과적인 인공호흡을 위해서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A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소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공기를 1초 동안 흉부가 상승될 정도의 세기로 불어넣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장님, 보통은 이제 심장이 이상에 있는 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는데 경추 손상은 또 어떤 경우인가요? 심정지의 원인에는 심장 이상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외상,
높은 데서 추락을 해서 심정지가 온 환자에서는 경추 손상으로 인해서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 말고도 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추락하시는 분들 경추 손상에 의해서 심정지가 오실 수도 있군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예전에 저희가 인공호흡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마우스 투 마우스 네. 입으로 하는 거, 네. 또 마우스 투 노즈 코에다 하는 거 이건가요? 맞습니다. 네. 가슴 압박과 기도 유지 단계를 완료하였다면 다음은 인공호흡의 단계인데 사실 입으로 환자의 입이나 코를 막아 숨을 깊게 불어넣는 인공호흡은 일반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방해된다는 논문도 있는데요. 아, 예.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계속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되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 제세 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네. 도착했다고 해서 흉부 압박을 멈추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자동 제세 동기를 붙이고 나서도 계속 흉부 압박을 지속해 주셔야 지속하고 되고요. 또 119 등 전문 구조요원이 도착했을 때까지 네. 그다음에 환자가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환자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신체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식이 돌아온 것까지? 신체적인 움직임, 환자가 그 심정지가 왔을 때는 네. 바로 의식이 돌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움직임만 있어도 그럼 신체적인 반응이 먼저 네, 있으면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저 주민센터처럼 네. 자동 제세 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네. 흉부 압박이나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제세 동기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 압박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10초 네. 이상의 그 가슴 압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동 제세 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CAB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게 중요한데 제세동기 보급과 사용법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용법을 잘 모르잖아요. 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동 제세 동기는 최근에 이제 지하철역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시행하는 기본 소생술에 포함될 만큼 작동 방법은 쉽습니다. 우선 전원을 켜시고요. 네. 심폐소생 전원을 켜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위치에 붙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두 개의 패치를 그림에 그려진 대로 우측 쇄골 아래, 그다음에 좌측 가슴 아래에 부착하면 리듬의 분석부터 안내까지 모두 자동으로 안내해 주므로 가슴 압박을 지속하면서 음성 네. 안내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제세동까지 걸린 시간이 심폐소생술 시 환자의 예후가 직결되므로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폐소생술의 내용은 일반인 분들도 쉽게 기억하실 만큼 요약된 것인데요. 이는 내 가족, 그다음에 내 지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정시에도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주치 닥터 큐 첫 번째 시간으로 BS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이상수 과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흔한 응급질환의 처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유를 마시는 것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영국 명언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야외 활동 시에 필요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두신다면 적절한 대처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